중국보다 한국이 더 위험하다. 왜냐하면 일단 가계부채 비율이 거의 61%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105% 정도 되는데 그게 그나마 지난해 말 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한 102%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올해 초에 다시 또 그걸 막 올리는 그런 정책을 썼잖아요. 뭐 다 이거는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거고 내일 터져도 저는 놀라지 않을 거예요. 내일 당장 탁 터져가지고 우리나라가 폭망을 한다? 그래서 놀라지 않을 거거든요. 미국 금리 이번에 그 11월 FOMC 때 또 동결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또 미국 경제 또 미국 금리가 또 세계 시장을 또 좌우하고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한번 좀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는 거가 한 가지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기준금리와 별도로 시장금리라는 게 사실은 더 이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네. 그 시장금리가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 미국 국채금리 기준을 할 때 뭐 2년물뿐만 아니라 10년물 자체가 굉장히 급속하게 막 올라가고 그래서 이게 충분히 그 기준금리를 올린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것이 또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재무부에서 지금 계속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뭐 기준금리까지 또 올리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 더군다나 이제 사실은 어떤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을 쓸 때 그게 즉각적으로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시차를 두고 이제 영향을 주는데 이제 서서히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동결을 해도 금리 인상의 효과가 좀 어느 정도 뭐 다른 걸로 발현이 좀 됐다. 그래서 뭐 이번엔 동결을 한다. 뭐 이렇게 그 정도로 해석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연준이 하고 있는 것은 기준금리만 그동안 뭐 올려온 것이 아니라 사실 양적 완화를 이제 양적 긴축으로 사실은 지난해 우리 그 기준금리를 이제 올리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3월부터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양적 긴축이라고 하는 것, QT라고 하는 것은 지난해 6월부터 하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 지난 그 코로나 상황에서 그 미국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를 0.25 상당 기준으로 해서 급속히 낮추면서 동시에 양적 완화라는 것을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 연준의 그 대차제조표 상으로 보면 자산을 한 4.5조 정도 갖고 있었는데 이걸 9.78조 한 5조 정도 자산을 샀어요. 주로 이제 장기 채권을 산 건데 그 구성으로 보면 이제 미국 국채 주로 이제 장기 국채를 주로 샀고 또 MBS라고 하는 그런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한 그 채권을 주로 한 2대1 정도로 이렇게 샀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소위 얘기하는 단기 유동성도 상당히 많이 공급한 효과가 있었고 또 장기 유동성도 많이 이제 공급한 효과가 사실 있어서 그게 이제 경제를 살리는 효과도 있었지만 동시에 결과적으로 이제 21년 후반기부터 이제 막 그 물가가 뛰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22년 이제 3월부터 이제 기준금리를 급속히 올리기 시작을 했고 6월부터는 이제 QT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 8.97조 달러까지 갔던 미 연준의 자산이 이게 한 8조 달러 정도까지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한 1조 달러 가까이 이제 사실은 이제 자산을 축소를 했는데 그만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장기 유동성이 조금씩 이제 축소되고 있다. 그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부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 기준금리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자산을 축소하는 효과까지 따지면 5.5%가 아니라 거기서 한 1%포인트 정도 더 높게 봐도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미국 연준도 당연히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기준금리 말고도 다른 것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한 어떤 처사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시장에서 반응을 보면은 뭐 주가나 이런 것들이 이번에 이제 동결하자마자 뭐 약간 좀 상승도 하기도 했는데 이제 2번 연속인가 동결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금리 인상 끝났다. 뭐 이런 기대감 가지고 올랐다. 뭐 이런 기사들도 제가 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다음 달에 또 있지 않습니까? 다음 달 또 있죠. 12월 중순에 한 번 더 남았는데 아마 동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저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한데 제가 뭐 미국 연준의 의장도 아니고 거기 뭐 FOMC 위원도 아니긴 한데 왜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현재 지금 그 물가가 우리가 보통 이제 CPI 기준도 있고 PCE 기준도 있고요. 또 그 속에서 보면 소위 얘기하는 그 식료품 및 원유와 같은 에너지 가격 상승 부분을 뺀 코어 인플레이션을 따로 계산해 보면 지금 한 4.1% 정도 되거든요. 이게 CPI 기준도 그렇고요. 공교롭게 PCE 기준으로도 가장 최근 9월 달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지금 올라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연준이 타겟으로 하는 2% 수준보다는 거의 그 2배 이상 이렇게 올라 있는 상태예요. 그것도 지난 한 7월 정도에 이게 하단으로 떨어진 듯하다가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더군다나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쪽
하마스와의 그런 어떤 전쟁이 또 본격화되고 있고 이것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또 합리적이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수요뿐만 아니라 견인, 소위 공급 측 요인으로서도 이 물가 상승이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거고요. 또 수요 측면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소위 단기 금리를 이제 올리는 효과도 있고 또 반대로 이제 소위 QT를 하면서 이제 장기 금리를 이제 끌어올리는 그러한 효과가 있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QT를 하고는 있지만 이 8.9조 달러까지 올라갔던 것이 이제 8조 달러 정도 떨어지고 있는데 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이게 어느 정도 있었느냐면 한 5조 달러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코로나 이전 상황보다 지금 장기 유동성이 시중에 풀려 있는 게 한 4조 달러 정도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총통화라고 하는 뭐 일반적인 유동성을 생각해 볼 때 일반적 유동성 자체가 우리 장기 추세선에서 보면 이게 한 5조 달러 이상 또 상단에 있어요. 그만큼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가격도 쉽게 떨어지지 않고 주식 가격도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저는 효과가 이제 서서히 나타날 거라고 이제 보는 것이 우리가 보통 이제 통화 정책의 어떤 타임 렉을 생각하면 보통 1년 내지 1년 반을 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2022년 3월부터 시작했으니까 벌써 뭐 1년 반 됐네. 근데 왜 아무런 효과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는 0.25에서 시작을 했고요. 2.5까지 올라간 것이 한 7월 정도 돼요. 그때부터 따지면 이제 한 1년 정도 되는 거고 그게 본격적으로 그래도 한 3, 4% 되고 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실제 경제에 좀 약간 좀 스트레스를 주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하면 이제 1년 정도 이제 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이제 영향을 본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실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그 자세히 그림을 보여드리긴 했는데 2007년, 8년 이 그 소위 얘기하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질 때라든가 아니면 2000년도 닷컴 버블 꺼질 때도 보면요. 이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 때는 이게 그 실물 경제 지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GDP 성장률이라든가 아니면 인플레이션율이 뭐 악화되지 않아요. 도리어 더 GDP 성장률이 도리어 높아지기도 하고요. 그 소위 실업률이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좀 더 안정적으로 가는 그러한 경향도 나타나고요. 동시에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주가 지수 있잖아요. 뭐 S&P 500이라든가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그 기간에 열심히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하고 비슷하잖아요. 금리를 올려도 같이 올라가는. 예, 또 그 기간의 대체로 어떻게 되냐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 일반적으로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경기 불황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도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다가 장단기 금리 우리 보통 얘기하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하고 2년 만기 국채 수익률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하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 금리 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졌고요. 그게 제 기억으로는 1980년대 초에 크게 벌어졌었고 또 그 기간이 이렇게 장기간 가는 거는 그 80년대 초 이래 지금 처음이에요. 이렇게 상당히 오래 갔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QE를 하면서 장기 금리가 많이 떨어진 효과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잘 안 하시는데 이 반대로 지금 그런 거잖아요. 이 장기 금리가 이렇게 계속 떨어진 거는 그거는 단기 금리, 소위 얘기하는 기준금리라고 하는 Federal Funds Rate라고 연방 기금금리를 낮춰서만이 아니라 이 장기 유동성을 이렇게 소위 QE라는 것을 가지고 많이 공급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이제는 거꾸로 되니까 지금 서서히 역전 현상이 막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해소가 된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이게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지금 서서히 이제 소위 스프레드라고 보통 우리는 얘기하는데 그 스프레드 그 장단기 금리 그 차가 지금 거의 이제 막 축소가 되고 있고 그것이 이제 좀 축소가 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뭐 금융 충격이라든가 이제 실물 경제 스트레스를 본격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주식시장이라든가 부동산 시장에도 그게 이제 큰 충격으로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한 가능성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이제 금리를 동결할 것 같지만 올려야 될 거라고 생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금리를 올리는 게 차라리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뭐 조금 뒤에 올 어떤 충격파를 좀 약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올리는 게 낫다고 당연하죠. 왜냐하면 일단 저는 물가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 코어 인플레이션을 CPI로 보거나 아니면 PCE 소위 퍼스널 컨섬션 익스펜디처라고 하니까 우리 개인 소비 지출 기준으로 해서 우리 물가 지수를 계산을 하거나 어느 쪽으로 보든지 간에 우리에서 근원 물가 지수의 상승으로 보면 4%를 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잡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제 친구들이나 제 자식도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얘기를 해보면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잘 사는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일반적인 중산층이나 서민들에게는 엄청난 사실은 충격이고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도 좋지만 일단 집값도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그리고 일반적인 생필품 가격이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막 계속 오르니까 내 금리 내 뭐 주식 가격이 좀 올라서 뭐 좋지 않아? 그거는 일반적으로 부자들이 투자를 하는 거고 일반 서민은 그걸 투자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또 부동산 투자도 일반적으로 부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중산층이라든가 서민들은 굉장히 힘든
있는 그러한 시기를 현재 보내고 있다. 그래서 어쩌면 내년에 대선도 있는데 네. 이게 조 바이든이 굉장히 힘든 대선을 치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이유도 하나가 저는 이 물가를 못 잡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좀 올려서 단기적으로 뭐 충격이 오더라도 빨리 물가를 잡는 게 길게 보면 더 나은 건데. 당연히 전 그렇다고 네.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반대로 지금 뭐 연준이라든지 뭐 미국에서는 못 올리는 이유는 약간의 뭐 말씀하신 것처럼 서민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약간 좀 다른 자산을 좀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이건 뭐 하는 건가요? 음모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연준 위원들이나 네. 거기에 그 우리 그 소위 얘기하는 아무래도 자산가다. 자산가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네. 그쪽에서 소위 모든 여론을 지배하고 또 실제 그런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입장에 생각하면 당연히 뭐 계속 금리를 가능하면 좀 낮게 유지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아무래도. 생각을 솔직히 합니다. 아, 네. 그러면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큰 틀에서 미국 경제나 뭐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는 할 텐데. 당연히 고려를 하겠죠. 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당장 터트리기보다는 좀 뒤로 미루는 게 뭐 여러 가지 자기들한테 좀 유리한 점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지 라고 봐야 않을까요?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연준 의장,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도 그 21년 말까지 그때 이미 이 소위 얘기하는 인플레이션율이 이미 뭐 7, 8% 막 이렇게 네. 됐을 때도 계속 뭐라 그러냐면 이건 일시적인 겁니다. 맞아요. 트랜지토리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금리 안 올린다고. 그래놓고 3월 돼서 갑자기 막 엄청나게 급속한 속도로 이렇게 올렸는데 제가 만약에 연준에 있다면 당연히 21년 말부터 올렸어야 되죠. 이렇게 뒤늦게 움직인다는 거고요. 꼭 이거는 뭐 현재의 파월 의장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예전에 우리 그 연준 의장들도 다 보면 뭐 다 잘했다고 이렇게 얘기할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때 보면 거의 그 어떤 그 연준에서 하는 그 통화 정책,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정책이 보면 미리 경제 상황이 뭐 이렇게 갈 거야. 그래서 미리 예측하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미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미리 뭐 금리를 사전적으로 올리거나 낮추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요. 뒤늦게 뭐 경제가 나쁘니까 갑자기 금리를 엄청나게 낮추거나 그게 바로 2000년 닷컴 버블 꺼지니까 갑자기 낮췄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는 막 부동산 버블이 막 생겨나니까 막 늦췄다 뒤늦게 또 그 금리를 급속히 올리니까 이번에는 부동산 버블이 펑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다시 또 금리를 막 엄청나게 낮출 뿐만 아니라 이제 양적 완화까지 막 엄청나게 사상 초유의 그러한 통화 정책을 막 이렇게 쓰니까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냉탕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든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그 가운데서 당연히 뭐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많은 재미를 보지 않았나요? 그런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미국 경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그 지인들도 거기 가 계시다고 했는데 물가는 또 높은데 반대로 또 보면 뭐 경제 상황은 되게 좋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 상황 보통 얘기를 할 때 이제 크게 보면 실물 시장 있고 이제 자산 시장이 있는데 아직 보니까 뭐 자산 시장에서 보면 주식 가격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올해 뭐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뭐 약간 떨어지긴 했습니다. 아직도 뭐 한 20, 한 7, 8% 이미 연초 기준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또 뭐 집값도 뭐 집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떨어지지 않고 도리어 뭐 어느 지역은 도리어 뭐 올라가는 측면도 뭐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경제가 뭐 어렵지 않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실물 경제 측면에서도 보면 아직 뭐 경제 성장률도 아직 견조한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뭐 지난 3분기 보면 무려 4.9% 성장했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우리나라 쪽 생각하면 지난 3분기에 뭐 1.4% 해가지고 뭐 감지덕지하고 있는데 중국이 4.9% 했거든요. 3분기 때 똑같이 공교롭게 중국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지만 미국과 질이 거대한 경제가 그것도 굉장히 높은 그런 소득 수준을 갖고 있는 미국 경제가 4.9% 성장했다고 하니까 이거 뭐 너무 경제가 좋네. 그래서 이거는 소프트 랜딩을 넘어서 노 랜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엄청나게 좋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아직도 물가를 잡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통화 정책을 긴축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고 또 이제 타임 레그를 생각하면 결과적으로는 또 뒤늦게 이 한꺼번에 터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부에서도 이미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제이미 다이먼 그 JP 모간 그 회장 같은 분도 이거 실질금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실물 경제에 큰 충격을 가져올 수도 있다. 솔직히 또 얘기하잖아요. 뭐 이 연준이 그동안 뭐 맞춘 게 뭐 있냐. 계속 틀렸지. 뒤늦게 계속 땜빵 뭐 이런 거 해서 경제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지 않았느냐. 사실 경제 이론적으로도 보면요. 우리가 보통 뭐 통화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거시 정책을 쓴다고 할 때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 쓴다고 할 때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그걸 거시 정책이라고도 하지만 경기 안정화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일부 경제학자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뭐 경기 안정화를 했냐 경기 불안정화를 계속했다. 저도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2000년 닷컴 버블도 터졌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도 터졌고 이번에도 또 더 큰 버블을 만들어서 큰 충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상당히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경기 안정화 정책이 아니라 불안정화 정책을 쓰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그 연준에 있는 그러한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무슨 전지전능한 신도 아니고요.
그분들이 그렇게 예측을 잘하지도 못하고 결국 뭐 데이터 디펜던트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얘기 뭐예요? 뒤늦게 데이터 보면서 내가 뒤늦게 따라가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무슨 정책입니까? 미리 합리적인 판단해가지고 사전적으로 상황이 너무 나빠지거나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게 막 과열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대로 간다면은 뭐 이제 뭐 또 변수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좀 자산도 여전히 뭐 버블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터질 가능성도 좀 존재한다. 뭐 이렇게 그렇게 전 우리가 뭐 서학개미도 많이 계시고 저도 뭐 미국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금 이제는 이제 금리 다 올렸으니까 이제 뭐 내릴 일만 남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내리려면 한참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 보통 이제 그동안 뭐 닷컴버블 꺼질 때도 그렇고 뭐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요.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다고 하지만 실제 금리를 이제 그 5.25%까지 많이 깊이 올렸는데 금리 인상을 멈춘 게 언제냐면요. 2006년 7월인가 그래요. 그런 다음에 거의 뭐 한 2년 있다가 터졌거든요. 계속 상단에 계속 유지하고 있었어요. 네. 상단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게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단에 있으니까 이제 곧 이제 곧 피봇할 일만 남았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적어도 내년 중반 이후로 계속 이러한 소위 얘기하는 플래토, 소위 고온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상황에서 언젠가 터질 수도 있다 이런 거고 또 역사적으로 안 터졌을 때도 있어요. 네. 안 터졌을 때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90년대 중반 금리를 막 올렸을 때인데 그런 때 그래도 미국이 경기가 이제 약간 나빠지긴 하는데 그런 때 꼭 강달러가 되고 그게 그래서 이제 소위 얘기한 달러 기준으로 이제 채권을 발행한 그런 국가들이 있어요. 주로 뭐 소위 얘기한 중남미 국가들 이런 소위 제3세계 국가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에 폭망을 하잖아요. 소위 외채 위기 뭐 이런 것을 꼭 당해가지고 소위 미국에서 이제 금리를 막 올리기 시작하면 미국 경제도 터지고 힘든 상황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예외 없이 꼭 벌어지는 일은 뭐냐면 다른 나라들에게 그게 굉장한 경제적 어떤 충격을 주는 상황이 꼭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앞으로 더 지금도 현재 지금 일부 전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중국도 거기서 예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힘든 것도 사실은 미국에서 먼저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니까 따라간 거잖아요. 물론 시기적으로 우리가 먼저 시작은 했지만 그래도 계속 따라가고 지금 계속 거기에서 뭐 내려오지 못하고 도리어 더 올려야 된다 뭐 이런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다 그런 차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뭐 미국 경제만 보고 그러니까 뭐 미국 주식만 계속 올라가면 나 이게 좋아 뭐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시야를 넓게 보면 전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고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이것이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매를 맞을 거면 빨리 뭐 세게 한 대 맞는 게 난데 괜히 안 맞으려고 피하다가 나중에 더 큰 매를 여러 번 맞아야 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상황도 있겠죠. 올 수 있고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네네. 그러면은 뭐 미국이야 그나마 지금 뭐 경기도 좋고 뭐 경제 상황이 뭐 수치상으로 좋다고 나오지만 우리는 지금 수치도 안 좋고 실제로 뭐 좋은 부분이 없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어쨌든 뭐 미국에서 뭐 터지든 아니면 뭐 우리나라가 뭐 못 버티든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뭐 앞으로 좋을 일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나라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미국이 당분간 계속 고금리 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금리를 계속 높게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실물 경제에도 이제 영향을 계속 줄 수밖에 없겠죠.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무래도 경제가 뭐 이렇게 살아나는 것보다는 투자를 하려면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고 한데 아무래도 그 소위 얘기하는 투자 기회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 상황이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뭐 실업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제 자산 시장도 당연히 주식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더군다나 이제 금리에 또 민감한 부동산 분야도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미국의 이제 금리라든가 이게 통화 정책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는 이 대외적인 여건이 또 하나 지금 중요한 것이 이제 중국의 어떤 요인인데 우리나라는 사실 수출을 먹고 사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뭐 60년대 이후에 소위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을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그게 잘 먹혀 들어서 우리가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는데 그 70년대, 80년대, 90년대 거치면서 경공업을 거쳐서 중화학공을 거치고 나 전자산업을 거치고 요즘엔 최첨단 반도체라든가 뭐 2차 전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혀 이제 새로운 분야를 자꾸 개척해 나가는 디지털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선도하는 그런 국가가 이제 되고는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그 원제처럼 어쩔 수 없이 전 세계로 우리의 시장을 열고 적극적으로 수출하고 그래서 또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더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나라인데 그것을 가능케 했던 이유가 내부적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정책도 잘 썼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뛰어난 인재들 뭐 소위 얘기하는 우리 60년대 70년대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이지만 다른 나라와 달랐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문자 해독력이 굉장히 높았고 네. 또 근면하고 열심히 일하고서 뭔가 해보겠다는 그런 사람들 가지고 이제 소위 정책이 그래도 잘 이러한 어떤 수출 주도형 그런 산업화 전략을 잘 썼는데 또 마침 대외적으로 보니까 소위 얘기하는 세계화가
막 이제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이 잘 먹힌 거고 네. 더군다나 이제 90년대 들어서면서 뭐 중국이 또 전 세계 시장에서 이제 참여하게 네. 되고 또 소위 얘기하는 뭐 구소련이라든가 동구권 국가들이 체제 전환을 하고 또 그래서 중국이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가깝게 있으니까 중국의 수출도 엄청나게 늘어나고요. 그것이 최종제뿐만 아니라 중국이 수출을 막 늘리게 되니까 우리나라는 중간재를 또 중국에 많이 수출해서 소위 우리나라의 글로벌 밸류체인, 글로벌 가치 사슬을 자연스럽게 중국을 엮어가지고 그래서 중국을 이용해서 우리나라 수출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그 가운데 우리나라의 소위 경제 성장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맞았었는데 이제는 소위 세계화가 아니라 탈세계화 상황이 되고 더군다나 이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을 넘어서 기술 전쟁 더 나아가서 이제 패권 경쟁을 이렇게 하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나라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런 어떤 수출 주도형 그런 경제 성장 전략이 이제 뿌리부터 흔들리는 거고요. 특히 이제 중국으로의 그런 어떤 수출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이제 글로벌 밸류체인 자체를 다시 짜야 되는 이러한 상황인데 그걸 우리가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지난 20여 년 동안의 성장 잠재력이 계속 떨어지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리는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지만 보다 더 길게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수출 주도형 산업화 전략이 탈세계화라든가 미중 간의 어떤 냉전 상황이 막 이렇게 전개되면서 더 어렵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대내적인 요인을 잘 만들어야 되고 이제 대외적인 요인이 잘 사실 우리에게 우호적이어야 되는데 대외적인 요인은 사실 우리가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네. 지금 뭐 미국의 어떤 요인도 말씀드렸고 중국의 요인도 말씀드렸는데 또 유럽도 생각해 보면 점점 더 인구 고령화가 막 진행이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주로 수출하는 그런 수출 대상국들이 다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막 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대외적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건데 대내적으로 보면 이게 또 더 만만치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수출 주도형 산업화 전략을 이렇게 해왔는데 주로 우리가 이제 수출을 많이 해왔던 그런 어떤 중화학공업이라든가 자동차 산업 거기 이제 반도체까지 있는데 최근에 막 계속 뭐 그 1년 넘게 계속 그 수출이 마이너스를 계속 하고 있고 그 주된 요인이 뭐냐면 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주 수출 품목 소위 얘기하는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철강이라든가 뭐 화학 제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막 두 자릿수 마이너스 성장을 했잖아요. 네. 그러한 문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 않다는 거죠. 그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그러한 산업으로 우리나라의 자원이 전부 그쪽으로 집중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뭐예요? 그쪽으로 기술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쪽으로 인적 자원이 이제 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동안 과연 그쪽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자원이 가도록 했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난 이거 어떤 정권을 말할 것도 없이 정권이 계속 바뀌어서 현재까지 이렇게 왔지만 계속 우리나라의 투자는 GDP를 보면 수요 측면에서 보면 소비 수요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 48%한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한 절반 정도 되거든요. 내수 중에서도 보면 내수가 크게 보면 소비 수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 수요가 있어요. 네. 그리고 정부 지출 수요가 있고 이거 네. 세 개를 다 합해서 이제 내수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순수출 수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내수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가계 수요인데 네. 그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8% 정도 된다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큰 것이 뭐냐면 소위 얘기하는 투자 수요예요. 이게 지난해 기준으로 한 31%좀 남짓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많이 하네. 미국에 비해서 많이 한다고 우리 생각을 하는데 그 속을 다시 들여다보면요. 뭐가 있냐면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설비 투자, 네. R&D 투자가 절반밖에 안 돼요. 나머지 절반은 뭐냐면 건설 투자예요. 집 짓고 네. 그리고 뭐 항만 뭐 도로 네.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를 만드는 거는 사실은 이 소위 얘기하는 설비 투자 그리고 R&D 투자인데 그걸 해야지만 우리가 새로운 어떤 산업을 만들고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만들어서 전 세계 경쟁력 있는 그러한 나라로 자꾸 이제 발전하잖아요. 그래야지만 현재 우리가 산업사회에서 디지털 전환 사회, 디지털 사회로 막 간다고 하는데 그러한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내는데 그동안 너무 우리가 쉽게 경제 운영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너무 이 건설 분야 투자 그래서 이게 한 15% 남짓인데 사실은 더 속을 들여다보면요. 전후방 연관 소위 산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특히 이제 전후방 연관 산업이 특별히 건설 분야가 많아요. 생각해보면 집 하나 지려면 그렇죠. 거기에서 관련된 서비스라든가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고용도 또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설비 투자라든가 R&D 투자는 어떻게 보면 해보면 이거 사람 고용도 안 되고요. 거의 뭐 자동화, 인공지능 자동화 쪽으로 자꾸 나가니까 이거 해봤자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당장에는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미래의 먹거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건설 투자로 가서 이게 뭐 한 15% 16% 정도 되지만 우리가 전후방 연관 그런 산업까지 생각하면 한 25% 정도 되는데요. 이게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미국 같은 경우 굉장히 낮고요.
이게 비슷한 나라가 어디냐면 중국이에요. 중국이 지금 여는 게 부동산 때문에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중국과 한국 경제의 일본화 위기 뭐 이런 거는 제가 어떤 연구 보고서를 하나 지금 거의 이제 완성을 했는데 그래서 한글로도 만들고 영어로 만들어서 다음 달에 제가 지금 한중일 컨퍼런스를 중국에서 해서 지금 가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중국 경제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제가 마치 뭐 묻은 개가 뭐 흉본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계속 건설 투자를 키울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보자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 뭐 정 대표님 더 잘하실 건데 정부뿐만 아니라 개인들 가게들도 전부 그쪽으로 건설 투자 쪽으로 그렇게 해서 소위 얘기하는 부동산 소위 주택 쪽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다 끌어 모아가지고 사람들 거기에 계속 집을 사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 가지 빚내서 투자를 하도록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위 얘기하는 가계 부채가 지금 뭐 한 GDP 대비 한 105%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전 세계에서 보면 한 지난 7, 8년 동안 가장 빠른 속도로 이게 증가했거든요. 이렇게 빠르게 증가한 나라가 전 세계에서 또 하나 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중국이에요.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해서 그래서 그 아미르 수피 같은 소위 얘기하는 빚으로 지은 집 을 저술한 그런 소위 시카고 대학 교수인데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꼭 집어서 얘기했어요. 이 중국하고 한국이 굉장히 위험하네. 그래서 NBER 워킹 페이퍼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학술 단체인데 거기에 낸 그 논문을 제가 직접 찾아서 읽어봤는데 두 나라를 딱 꼽아가지고 지난 7, 8년 동안 제일 빠르게 가계부채가 증가했다. 정말 위험하다. 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분은 한국 경제를 잘 몰라서 두 나라를 같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중국보다 한국이 더 위험하다. 왜냐하면 일단 가계부채 비율이 거의 61%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105% 정도 되는데 그게 그나마 지난해 말 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한 102%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올해 초에 다시 또 그걸 막 올리는 그런 정책을 썼잖아요. 뭐 특례 보금자리 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전세가 있을 때는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전세 자금을 돌려주는 그러한 대출에 대해서는 뭐 DSR 규정을 적용을 받지 않는다든가 정말 50년 만기 주택 담보 대출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막 이렇게 쓰면서 다시 또 막 이걸 띄워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뭐 IMF부터 시작해 한국은행이라든가 다 이거는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거고 내일 터져도 저는 놀라지 않을 거예요. 내일 당장 탁 터져가지고 우리나라가 폭망을 한다? 그래서 놀라지 않을 거거든요. 이걸 관리하지 못하는 것이 정말 전 너무나 뼈아픈 정말 정책 실수다. 이건 현재 정부뿐만 아니라 전 정부도 정말 그랬고요. 그 전에부터 계속 빚내서 집사라는 그런 정책을 계속 써왔기 때문에 모든 정권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국은행조차도 저는 뭐 총재께서 계속 뭐 이거 젊은 사람들 빚내서 집 사면 위험합니다 하면서도 계속 기준금리 3.5%에서 꼼짝 않고 이렇게 계속 있으면 그 무슨 얘기예요. 계속 사람들은 그래서 빚내서 집 사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높여줘야죠.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계속 그 외화 자금, 외국 투자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되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주가는 올라가지도 않고 또 뿐만 아니라 계속 환율은 끌어올라가고 더군다나 우리 외환보유고가 우리 21년 말 기준으로 보면 무려 500억 달러가 감소했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한 4,600억 달러, 4,600억 약간 남짓이었는데 지금 4,100억 달러 남짓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이거 생각해보세요. 10% 넘게 감소했어요. 이렇게 되는 상황을 과연 계속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느냐 는 거죠. 저는 그대로 못 둘 것 같은데 GDP 대비 우리 소위 얘기하는 가계부채 비율도 굉장히 높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소위 외환보유고 대비 외채도 굉장히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97년 외환위기 때나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수준까지 이미 다 올라가 버려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냥 말로만 계속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제 혹시 이 말씀 하면 뭐 섭섭해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저라면 금통위원이라면 저는 정말 올리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죠? 2% 정도 뭐 차이가 났는데 뭐 별거 아니. 시장 금리는 계속 따라 올라가고 있잖아요. 시장이 더 똑똑하잖아요. 이미 올라가. 그러니까 뭐 우리 안 올려도 되네. 왜 안 올려도 돼요? 계속 그래 돈이 더 빠져나가고 있고 실제 그 달러 대비 우리 원화 가치가 계속 낮아져 가지고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걸 그래도 억지로 막으려고 하니까 소위 외환보유고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이런 상황을 계속 둘 수가 있느냐는 거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계속 이렇게 하면 뭐 그 서민들 굉장히 힘들지 않나. 더군다나 이러다가 뭐 부동산 분야 뭐 크게 뭐 PF부터 부동산 PF부터 터지면 어떻게 그래가지고 경제 전체가 폭망하면 어떻게 되는 이런 걱정을 하는데 그거는 다른 미시적인 그러한 정책으로 막아줘야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이 큰 거시경제 정책을 하면서 말로만 계속 아이고 영끌이 하면 위험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정책을 해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 시그널 보니까 진짜 이거 영끌이 하면 안 되네. 위험하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안 터지게 조금 가보려고, 그러니까 다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려고 네. 하는, 어찌 보면 약간 무리수를 두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나중에 더 큰 일이 터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 같긴 한데, 어떤 분들 이제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인터뷰도 해보고 하면은 이제 어쨌든 환율이 높은 거는 그 수출에는 좀 유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반도체가 어쨌든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약간 힘든 구간을 좀 지나가면 그래도 앞으로 좀 희망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가 현재 이제 경제 상황을 볼 땐 여러 가지를 보잖아요. 경제 성장률도 보고 실업률도 네. 보고 이제 물가도 보는데 이 중에서 뭐가 제일 걱정인가요? 지금요? 서민들, 중산층 입장에서 생각하면 지금은 뭐 물가가 제일 당연하죠. 네. 그러면 환율이 높아지면 물가는 더 높아지죠. 그렇죠. 지금 물가 상승률이 우리가 뭐 한때는 2.3%까지 갔다가 다시 또 이게 막 올라가지고 네. 뭐 3% 지금 상당으로 이제 올라가고 3.8%인가요? 지금 지난달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막 다시 또 올라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그냥 뭐 원유 가격이 다시 올라서 그렇고 뭐 아니면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뭐 전쟁이 터져서만 그런가요? 환율이 높아져서 그런 게 하나고요. 네. 또 하나는 저는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그 물가 상승률은 실질적으로는 이거보다는 최소한 0.5%포인트 정도 높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미국 같은 나라나 아니면 그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서 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물가 관리 정책을 해요. 네. 그 생필품 같은 거 못 올리게 막 계속 하잖아요. 그 항목들만 안 올리게. 왜 못 올리게 하고 공공기관 뭐 공공요금 못 올리게 깎고. 하는데 만약 그거 올린다고 생각해보세요. 4% 지금 중반 가지 않을까요? 네. 금리가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그런 걸 생각하면 그냥 그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억지로 찍어 누를 것이 아니라 이 기준금리를 높여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환율도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외화자금도 빠져나가지도 않고 그게 또 물가도 잡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수출이 더 많이 늘어날까요? 우리가 수출하기 수입하는 그런 원자재 가격도 같이 상승하기 때문에 전 그 효과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측면이에요. 물론 실물 경제는 앞으로도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올해 뭐 1.4% 성장한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희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1% 살짝 넘으면 너무 감사하겠다. 저는 이제 그 정도 생각을 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우리 그 1분기, 2분기 성장률이요. 전년 동기 대비 0.9%씩 성장을 하다가 그리고 3분기에 1.4% 성장을 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1.4%가 나오겠냐는 거예요. 저는 0.9 하다가 그다음에 1.4를 찍었는데 1.4를 하려면 그다음에 한 2% 성장해야 되나요? 계산이 안 나와요. 저는 제 상식으로는 계산이 안 나오는데 근데 과연 앞으로 그러면 마지막 그 4분기 지금 이미 갑자기 벌써 한 달이 막 가고 있는데 되겠느냐는 거죠. 미국 경제가 계속 그럼 4.9% 이상 성장할까요? 대부분 다시 또 1%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또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이제 소위 얘기한 통화 긴축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4분기부터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년 이제 상반기에는 본격적으로 더 나타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고 또 중국 경제가 지금 본격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뭐 올해 5% 성장을 한다고 하는데 글쎄 저는 중국 경제 성장률을 100% 믿지를 않기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데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 중국과 미국이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가는데 과연 그럼 반도체 하나 믿고 또 갈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소위 얘기하는 뭐 전기자동차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또 얘기하고 반도체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경기 민감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그 반도체 수출 3분의 1이 다 중국을 경유해서 가는데 중국 경제가 만만치 않고 또 중국과 미국 간에 또는 미국과 중국 간에 이런 어떤 패권 경쟁을 하는 것이 핵심은 결국은 디지털 산업의 그런 꽃 소위 얘기하는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인데 그쪽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우리 칩스 액트라고 하지만 그런 쪽에서 계속 뭐 규제를 하고 수출 규제, 수입 규제를 다 해버리는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수출을 많이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미국 경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녹록지 않다는 거고 유럽 경제도 지금 올해 지금 0% 성장할 것 같은데 일본 경제로 가봤자 과연 얼마나 갈까? 그럼 동남아시아도 다 녹록지 않은데 우리나라 수출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하는데 그럼 내수를 키우면 되지. 내수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키울 수 있느냐? 내수 키운다면 오직 가능한 건 또 그래서 부동산 투자, 건설 투자 그거밖에 없는데 그걸로 과연 가능할까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거는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정말 녹록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부동산 쪽을 뭐 갑자기 뭐 공급을 뭐 늘리거나 뭐 이러는 것도 뭐 현실적으로 또 물가도 또 높기 때문에 뭐 쉽지도 않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사면 초과에 빠졌다 뭐 이렇게 봐도 뭐 무방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렇게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답이 없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고 그러면 한 번은 터져야지만 뭔가 다시 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 것 같거든요. 시청자분들이. 글쎄요,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여야 되는 것이 한 가지고요. 그걸 높이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R&D 투자라든가 설비 투자를 정말 신산업, 디지털 산업 쪽으로 집중하는 그러한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된다는 게 하나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그런 쪽으로 많이 또 정부의 어떤 공공 투자도 R&D 투자라든가 신산업을 키우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특히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때는 정부는 제가 어떤 정부 편을 어느 쪽으로 편을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가계와 좀 다르거든요. 가계는 수입이 줄면 지출도 줄이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정부는 경기가 어려우면 지출 늘리는 게 답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또 정부 부채는 GDP 대비 한 50% 남짓인데 우리 그 OECD 많이 이제 보통 이제 기준을 보잖아요. OECD 기준으로 보면 낮아도 엄청나게 낮은 편이거든요. 저라면 그래서 가계 부채를 낮추는 노력을 하면서 동시에 정부 부채는 약간 좀 이런 때 좀 높여주는 한이 있더라도 경기를 살리고 또 정부 소위 가계 부채 터지는 것을 좀 막아주는. 그래서 아까 제가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높이더라도 그런 거 터질 때 그런 때 예를 들어서 뭐 역전세가 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뭐 미분양이 나타난다든가 이럴 때 뭐 LH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정부가 매입을 해서 그걸 다 공공 임대주택으로 바꿔가지고 싸게 공급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소위 얘기하는 부채를 좀 전환해 주는 건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 뭐야 정부가 왜 개인 부채를 다 떠맡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공짜로 떠맡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해서 소위 얘기하는 주택 가격은 좀 하향 안정화로 이렇게 하고 또 개인의 파산을 또 막고 또 그러한 가운데 또 정부가 자연스럽게 경기 부양하는 정책도 쓸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R&D 투자도 이제 기왕이면 뭐 그게 지난해에 비해서 도리어 낮았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비판도 많이 받는데 저라면 여러 가지 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학계라든가 연구기관에서 뭐 세는 그런 어떤 R&D 비용도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하는데 공공지출 중에 안 세는 분야가 있나 싶어요. 제가 생각에 다 세기도 하고 또 우리가 뭐 소위 연구 분야 마피아 많은 얘기하는데 그 마피아 얘기하면 뭐 관변 마피아는 얼마나 크고요. 정치 분야 마피아는 또 얼마나 큰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더 힘센 마피아도 많은데 그런 거 가지고 뭐 R&D 투자 줄일 것이 아니라 이런 때 더 도리어 늘려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더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를 계속 감소하는 이유는 대외적인 여건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산업을 잘 키우지 못했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정말 그동안 자랑했던 양질의 젊고 뛰어난 노동력이 점점 늙고 약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인구 고령화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인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 해결하려면 결국 이건 정말 좀 긴 문제예요, 사실은.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더 출산율을 높여서 우리 아기를 많이 낳고 그래서 유소년 인구가 자꾸 늘고 그래서 그게 청장년 인구가 돼야 되니까 그거는 뭐 현재 정부 입장에서 생각하면 나 5년밖에 내가 정권을 갖고 운영하지 않는데 이건 내일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고 우리 현재 젊은 세대를 생각을 한다면 좀 그런 쪽에 좀 더 그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출산율 높이는 게 너무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기왕이면 이제 젊은 인구도 기왕이면 이제 교육을 정말 저는 교육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 개혁 안 하면 뭐 하지? 여태까지 30년 동안 계속 교육한다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교육 개혁에서 한 게 뭐가 있죠? 계속 상황만 더 나빠졌죠.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저는 교육 혁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세상은 혁명적인 변화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제 책 그 부제가 네 가지 뉴 노멀과 제4의 길이거든요. 그 네 가지 뉴 노멀이 뭐냐면 우리 인류, 사피엔스 인류가 30만 년 역사에서 정말 처음 맞이하는 거대한 변혁인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인류가 소위 얘기하는 원시 수렵 사회에서 농업 사회를 거쳐서 산업 사회를 갔다가 이제는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는 거예요. 엄청난 변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디지털 변혁에서 우리가 정말 앞장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땅덩어리도 적고 정말 우리 갖고 있는 거는 우수한 인재밖에 없잖아요. 잠재적인 우수한 인재이기 때문에 이 우수한 인재를 가지고 정말 어쩌면 이 디지털 사회에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두 번째 뉴 노멀이 뭐냐면 드디어 우리 인류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이제 고령 사회로 바뀌고 있어요. 노인이 점점 더 늘어나는 사회로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노인 사회가 지금 가장 많이 진척된 나라가 당연히 일본이고 또 유럽 국가들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뭐 지금 골든타임이 뭐 남아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남긴 뭐가 남아요. 지금 이미 다 끝나도 벌써 끝났는데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네.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하면 정말 걱정을 해도 너무 걱정인 것이 뭐냐면 일본은 65세 노인 비율이 현재 한 30% 가까이 되는데 우리나라 한 18% 이제 남짓됐잖아요. 그러니까 10%포인트 정도 남았네 이러지만 일본은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소위 얘기하는 출산율, 합계 출산율이 한 1.3명 정도 되는데 우리는 0.78명이고 우리는 0.7명 되니까 거의 절반밖에 안 되니까 지금 고령화 그 속도가 지금 일본을 뭐 조만간 제가 볼 땐 2050년 정도 되면 일본보다 더 고령화 지수가 더 높아질 거고요. 그 정도 수준이 되면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가 그나마 있는 인재를 더 그 교육 혁명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디지털 사회에 맞는 창의적인 인재 전 세계에서 아무도 생각해보지 못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그런 연구를 가지고 전 세계를 제패하는 기업을 키우는 그러한 인재를 만드는 그러한 교육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뭐 단순하게 뭐 무슨 뭐 수능 시험 제도만 바꾸거나 입시 제도만 바꾸거나 네. 이거 가지고 될까요? 저는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교육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혁명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왜냐하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그 뭐 많이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대하고 네. 우리 교도소하고 우리 학교하고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뭐 아시나요 혹시? 뭘까? 엘리베이터 없는 거? 엘리베이터는 있으면 다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 시키는 대로. 밥 주는 거? 밥도 공짜로 드시네요. 이게 문제가 그거예요. 너무 폐쇄적이고요. 그렇죠. 시키는 네. 대로 하는 그것을 어떻게 학교가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네. 이거 산업사회 때는 맞았어요. 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교육 제도는요. 산업혁명과 함께 보통교육 해서 뭐 초등교육 그러니까요. 우리가 일반화했고 중등 고등교육까지 해가지고 대학교육까지 어쩌면 이게 뭐 거의 의무교육처럼 이렇게 해왔는데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람들 다 불러다 학교로 했지만 다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고 교과서에 있는 거 달달 외워가지고 그게 진리인 것처럼 네. 그거 달달 외워가지고 그냥 대학교를 가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점수 1점 2점 차이 가지고 뭐 어느 대학 가고 어느 대학 못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평생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처럼 네. 이렇게 해버리는 그러한 교육으로 되는 것이 과연 이게 교육 개혁이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필요한 인간은 여태까지 산업사는 게 맞았어요. 시키는 대로 하면 가지고 그 어디 공장에 가가지고 그거 틀리지 않게 그냥 규칙적으로 그냥 만들어내면 됐는데 이제는 남과 다른 생각 더 빨리 하고 남이 시키지 않는 것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인재를 만드는 창의적인 인재. 미국을 보세요. 일론 머스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테크 기업들의 인재들은 대학교를 가도 이건 아니네 해서 자기가 바로 다. 나와서 스스로 나와가지고 창업을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러한 인재들을 키워야 되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 그러려면 우리는 정말 대학부터 시작해서 개혁을 하지 말자. 대학 혁명을 하자. 완전히 0점에서 새로 시작하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정말 합니다. 정리해보면 어쨌든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 그렇게 적게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서 뭐 어떤 경쟁력을 높여주는 교육이 또 부재하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이제 산 넘어 산 같은 개념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현 정권이나 아니면 뭐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서거나 해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해답이 없어요? 좀만 길게 보면 해답이 있죠. 너무 근데 정책이 좀 단기적으로 우선 당장 지금 뭐 이겨야 되니까 선거에서 이겨야 되고 내가 어떤 성과를 어떤 내야 정책을 되니까. 좀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교육 시스템을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고요. 또 뿐만 아니라 산업 구조도 여태까지는 우리 산업사회에 맞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걸 디지털 사회, 노인 사회 그리고 이제 기후 위기를 정말 선도적으로 이제 만들어 거기 대응해 나가는 그러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그야말로 유니콘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막 우후죽순처럼 막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너무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인재를 그쪽으로 많이 배출해 나가는 글로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R&D 투자가 많이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 맞물려 있어요. 교육 개혁하고 맞물려 있고 정부의 투자가 R&D 투자로 맞물려 있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사람이 절대 수가 부족하니까 이미 지금 너무 출산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이미 총 인구 자체가 2020년 이후 줄어들기 시작했고 생산 연령 인구 보통 15세 이상 64세까지의 인구는 2018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중국이 너무 비슷해요. 중국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지금 뭐 집만 뭐 많이 짓다 보니까 1억 3천만 채가 뭐 남아 도느니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내부적으로 보면 그게 다 너무 그런 쪽으로 몰고 갔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 다 이제 늙어져 버렸고 새롭게 그걸 떠받칠 수 있는 젊은 인구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지금 막 터지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산율을 더 높이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왕이면 우선 늦더라도 출산율을 높이는 그러한 정책을 정말 찾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지난 한 2007년부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 직속으로 뭐 정말 몇백 조를
정도를 썼는데 그동안 한 게 뭐죠?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한 1.3명, 4명 정도 됐는데 0.7명으로 떨어졌으니 거의 절반으로 떨어뜨려졌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어떤 정부는 말할 것도 없이 지금 계속 그 정책이 실패가 된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됐느냐면 그동안 중앙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거예요. 변죽만 올렸죠. 그럼 누가 했느냐? 기껏 하는 것이 뭐냐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그래 그 남녀 문제 뭐 그쪽에서 뭐 약간 뭐 육아 보육 문제 이것 좀 뭐 도와주면 될까? 이 정도 하고 나머지 문제는 다 어떻게 했냐면 지방 정부에 다 맡긴 거예요. 그래서 지방 정부는 하는 게 뭐냐면 뭐 출산 장려금이라고 하고 축하금 주고 뭐 근데 그게 결국 제로섬 게임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 정부 간에 서로 이쪽만 해주고 저쪽 좀 덜 주고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다 저쪽으로 뭐 주민등록지를 옮기고 나중에 또 그래서 서울로 다 올라와 버리고 그럼 거기 또 빈깡통만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지방 정부 생각하면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와요? 중앙 정부에서 나와요. 다 지방 정부는 소위 재정 자립도가 거의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그냥 하면 되는데 그쪽에 돈 주고 그다음에 너희들끼리 싸워 이렇게 해버렸던 거죠. 두 손을 다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앙 정부가 정말 앞장서서 저출산 문제, 고령 사회 문제를 정말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걸 저출산 고령 사회 위원회 이런 뭐 비상임 조직으로 하지 말고 실제 그 실무 조직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데 거기서 뭐 국장, 실장이 해서 무슨 실권이 있겠어요. 근데 이제 많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럼 왜 그럼 사람들이 결혼 안 하고 왜 아기를 안 낳지? 뭐 선진국도 다 그렇지 않아? 아니에요. 선진국도 생각 OECD 평균 나오면 1.5명이 훌쩍 넘어 있어요. 우리는 너무 많이 안 낳아요. 낮아도 너무 안 낳는 거니까 선진국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왜 안 낳느냐 하면 저는 첫 번째는 사람들이 일자리가 너무 불안정한 거예요.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 구할 수도 없고 구해봤자 기껏 뭐 인턴직이나 아르바이트하는 임시직인데는 어떻게 결혼하고 아기를 낳을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여자친구도 있고 남자친구도 있는데 우선 이거 해결해 보자. 우리 학생들 졸업하고도 뭐 1년 2년 취업 재수를 하고 있어요. 그게 나중에 잠깐 아르바이트 한다고 해서 그 취업률로 잡힐 수는 있지만 본인은 나는 아직 실업자인데 그게 어떻게 과연 결혼이 가능하고 아기를 낳냐고요. 두 번째 그러면 일단 취업을 운 좋게 했어요. 그것도 꽤 좋은 직업이에요. 근데 그 좋은 직업이 다 서울 수도권에 있어요. 딱 와보니까 뭐 지난 뭐 7, 8년 동안 2배가 아니라 3배 올랐어요. 엄청나게 올랐는데 내가 거기 들어가지고 내가 누울 방 하나 없는 거예요. 그 조그만 방 하나 빌리려고 해도 그 월세를 1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내가 과연 어떻게 결혼해서 아기를 낳냐고요. 결혼한다는 말도 못 꺼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뛰었어요. 내가 운 좋게 그래도 집 하나 또 마련했다고 해요. 마련했는데 내가 보니까 아기를 하나 낳으려면 대학 졸업까지 하려니까 엄청난 경쟁 사회에서 무려 3억 4억이 든다고 하는데 애 하나 낳아도 내가 우선 집 하나 살려고 해도 우리나라가 소위 PIR 우리 뭐 프라이스 인컴 레이쇼 그러니까 뭐 주택 평균 가격이 소득 대비 한 28배 이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전 세계 우리나라 서울 기준으로 해서 그렇다고 되는데 전 세계 선진국가 도시를 다 뒤집어 봐도 우리나라 말고는 없어요. 그 반밖에 안 돼요. 아니면 그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자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뭐 결국 일자리도 뭐 불안정하고 집도 내가 구하지 못하고 거기에다 내가 교육비도 내가 대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갖겠어요?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이게 보통 남자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여성은 약간 달라요. 여성은 첫 번째가 뭐냐? 대부분 내 결혼해? 내가 아기를 낳아? 그러면 나도 대학 똑같이 나오고 내가 지금 사회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경력 내가 열심히 해서 나도 좀 성공하고 성취한 여성으로 내가 살고 싶은데 내가 결혼하는 순간 나는 집에서 내가 가정주부가 돼야 되고 아기만 키워야 된다. 나라도 안 하죠. 내 딸도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아요. 그건 누구나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런 어떤 남녀 간의 어떤 성차별, 경력 단절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도 저는 남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아니 기성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그걸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너 여자인데 왜 결혼 안 하고 아기 안 낳아 이렇게 계속 마치 책임을 추궁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여성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양육비 문제거든요. 그래서 결국 남녀를 합하면 결국 네 가지 문제인 거예요. 일자리 문제 그리고 주거 문제. 교육비 문제, 마지막으로 남녀 간의 성 역할 문제, 그리고 이제 보육 그런 어떤 시설을 어떻게 이제 잘 갖춰가지고 내가 일과 내가 보육을 양립할 거냐 이런 문제잖아요. 그럼 이 문제가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저출산 고령사회에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문제가 경제 문제가 부동산 문제고 교육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아니라 인구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독립적으로. 그래서 기왕이면 현 정부에서 그건 지난번 정부부터 제가 계속 주장했던 건데요. 인구부를 기왕이면 부총리급으로
만들자. 그래서 기왕이면 그러면 요즘에서 얘기하는 뭐 여성 가족부를 없애자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자꾸 남녀간의 갈등을 굳이 부추길 게 아니라 여성을 인구로 바꿔서 인구 가족부로 만들어서 이런 문제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방정부에 맡기지 말고 그리고 어떤 뭐 보건복지부에 맡기지 말고 뭐 그래도 안 되니까 뭐 전체 합해가지고 무슨 태스크포스를 만들지 말고 힘 있는 부서를 만들어서 거기서 총괄해서 거기서 정책을 만들고 거기에서 그걸 집행을 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러한 맞아요. 정책을 만들면 네.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출산 문제가 어떤 호랑이라고 한다면 이 호랑이가 막 도망가요. 그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쫓아가면 더 빨리 도망가는데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얘를 잡기 위해서는 더 빨리 앞서가서 그 앞에 정말 이 호랑이 뚫지 못하는 강력한 그러한 망을 쳐놔야 되잖아요. 그러한 정책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여기 시간이 없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일자리 문제라든가 부동산 문제라든가 아니면 보육 문제 그리고 남녀 간의 그런 성차별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육을 양립할 수 있는 이런 문제 제가 뭐 따로 보고서도 만든 게 있는데 그러한 것을 기왕이면 어떤 특정 부서에서 하지 못하니까 힘 있는 부서에서 좀 하자. 그런 말씀을 전 드리는 겁니다.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뭐 특성이랄까 우리 한국인들의 특성이랄까 그런 것들도 변화를 급격하게 또 바라지 않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누가 정말 어떤 동기부여만 하면 아니면 어떤 위기 상황이 되면 저는 그 어떤 나라 민족보다 빨리 변화하고 적응한다고 터져야지 생각해요. 뭘 하는 그래서 스타일. 저는 어떻게 경제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네. 아 이거 경제 위기가 정말 완전 폭망해가지고 한번 와야 된다. 그래야 부동산이라든가 해서 경제가 폭망해야지 마치 IMF라든가 뭐 아니 그런 어떤 위기가 와야지만 이 문제를 드디어 깨닫고 이제 적응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정말 안타까운 생각까지도 하고요. 저출산 문제는 이게 서서히 마치 냄비 속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처럼 서서히 자꾸 뜨거워지니까 이게 그냥 내가 죽는지도 모르고 아 0.7명이면 어때 뭐 더 낮아도 되지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얘기해서 아 우리나라 이 좁은 국토에 인구가 지금 5천만이 넘었는데 주는 게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죠. 줄어도 자꾸 노인 인구는 늘어나면서 줄고 있으니까 말이 안 돼. 누가 먹여 살릴 거냐고요. 누가 국방을 할 거예요. 누가 그 노인분들을 누가 사회 보장을 할 거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도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 같으면 이런 뭐 지금 당장 내년에 선거도 있는데 저러면 이렇게 혁명적인 사고를 해서 단순하게 뭐 조그만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어떤 분위기 전환하는 게 아니라 저라면 그런 큰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나오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 문제라든가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 구조를 바꾼다는 문제라든가 우리나라 교육을 혁명적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문제 가지고 한번 정책 승부를 하고 그거 가지고 국민들의 한번 심판을 받고 재신임을 묻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오늘 죄송합니다. 제가 교수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원래 학자는 말만 앞서기 때문에. 근데 이게 비판을 제가 받겠습니다. 이게 참 맞는 얘기인데 그리고 좀 정치권에서도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고 다들 생각은 아마 하실 건데 참 이게 참 어렵네요. 이게 현실적으로 또 보면은 또 이게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러면 또 시간은 가고 그러면 이게 문제 해결은 안 되는데 점점 악화만 되는 것 같고 참 이게 답답한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걸어온 길이 뭐 소위 너무 뭐 시장 위주의 제1의 길이라든가 아니면 뭐 뭐 소련이라든가 동구권 아니면 지금 북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사회주의 국가 독점주의 이런 어떤 제2의 길 이러한 게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니면 뭐 1990년대 토니 블레어가 시작했던 어떤 따뜻한 자본주의라고 하는 제3의 길 이런 길을 뛰어넘는 제4의 길을 저는 추구를 하려고 해요. 어쩌면 제3의 길이 굉장히 그래도 저는 우리가 지향해야 될 길이라고도 생각하는데 주로 뭐 북유럽 국가들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이제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소위 요즘 얘기하는 기후 위기 문제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90년대만 해도 기후 위기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주로 이제 어떻게 경제 성장을 하면서 따뜻한 사회를 만들 거냐, 포용적 사회를 만들 거냐. 그래서 이 소위 따뜻한 자본주의 이런 걸 추구를 했는데 저는 이제 그것까지 뛰어넘는 요즘 유엔에서 얘기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기하면 경제도 지속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환경도 지속 가능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사회도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그러한 사회를 만드는 그러한 어떤 새로운 어떤 발전 패러다임 그게 저는 제4의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기왕이면 우리나라가 만들면 좋겠다.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가 만들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1의 길 누가 만들었어요? 소위 얘기하는 그 유럽 사람이 만들었어요. 아담 스미스. 그게 제1의 길이에요. 자본주의 시작경제. 제2의 길 누가 만들었어? 칼 막스 이런 사람. 그것도 또 유럽 사람, 독일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럼 제3의 길 누가 만들었어? 그거 다시 또 영국 사람 이런 사람이 만들었어요. 제4의 길. 그 길이 다 답이 아니잖아요. 정말 정치 지도자라면 우리나라에서 K 뭐 한류 뭐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뭐 그 외 무슨 뭐 음식이라든가 드라마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왜 이것만 있어요. 저는 이런 어떤 이데올로기도 기왕이면 전 세계 인류, 호모사피엔스 인류를 정말 선도하는 새로운 어떤 그런 이데올로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전 제사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거가 참 맞는 말이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고. 그럴까요? 그럼요.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다 사실 우리나라의 미래가 지금 휘청휘청할 거라고 생각들은 하시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저도 뭐 부동산 투자도 하고 했던 사람이지만 뭐 제가 하진 못하겠지만 제가 만약에 국토부 장관이 된다거나 하면은 우리나라 집값 문제를 해결할 어떤 그런 생각들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본 사람이 더 이렇게 더 잘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 이게 정책에 반영된다는 건 사실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뭐 많은 또 힘을 또 모아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한 발짝 다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막상 변화는 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어쨌든 내년 초에 또 총선이 있다 보니까 저도 또 생각이 좀 많아지네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저는 이제 기왕이면 부익난 TV처럼 이게 사실은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잖아요. 갑자기 정당으로.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단순하게 여기 뭐 많은 분들이 여기 이제 참여하고 계신데 이거 뭐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해서 내가 부자가 될까 이런 개인적인 부를 이루는 그러한 어떤 아이디어 재원만 하는 그러한 TV에서 좀 약간 거듭나서 기왕이면 이 사회가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건설 분야 부동산 분야를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느냐 그런 정책 대안을 만드는 그러한 어떤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면 좋지 않을까. 뭐 이미 뭐 우리 대표님이 그러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계실 텐데 그런 분들도 많이 초청을 하고 또 저도 또 다시 또 와서 그런 문제 가지고 같이 좀 토론하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신당 창당하시면은 그때 정책위원으로. 어쨌든 뭐 농담이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듣다가 생각이 난 거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또 학자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 요즘에 이제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 얘기가 특히 이제 집값 문제도 있지만 뭐 교육비 문제도 있고 하니까 결국에는 아이를 키우고 내가 이제 뭔가 미래를 도모하기에는 돈 문제가 계속 맞습니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돈을 좀 줘라. 특히 이제 아이를 낳으면 사실상 아이를 낳은 게 돈을 벌어다 주는 거 정도로 돈을 많이 줘라. 그러면 애를 낳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인터넷에 많이 있거든요. 어떤 금전적인 지원 뭐 이런 것들로 가는 거는 어떤 본질적인 해결책은 좀 아닌가요? 어떻게 저는 뭐 여러 해결책을 동시에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뜬금없이 뭐 이 정책 조금 내놓고 저 정책 내놓고 그것도 뭐 이 부처에서 저 부처에서 뭐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이렇게 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종합적인 그러한 대책을 한 개 기구에서 소위 얘기하는 인구가족부에서 그것도 강력하게 만들어서 한꺼번에 툭 터뜨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저는 양육비를 그렇게 저는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해 주는 게 정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뭐 인터넷에 많이 떠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주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저예요. 가장 오래됐어요. 그래서 제가 소위 얘기하는 유소년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이미 오래전부터 했고요. 전 정부 때부터 했고 그래서 유소년 기본소득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 갖는 분도 계셔서 그냥 유소년 수당이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그냥 보통 드리기도 하는데 이거는 어떤 사회주의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당장 그 독일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쓰는데 그 독일 같은 경우도 1.5명이 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250유로 정도 줘요.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한 35만 원 정도 이렇게 매달 주거든요. 언제까지 주냐면 이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그럼 그까지만 주는 게 아니라 대학 가거나 어떤 그 직업 훈련을 받잖아요. 그거 끝날 때까지 계속 줘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모 수당은 별도로 있어요. 이거는 아이가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마치 우리 제가 이제 그 국제 경제가 원래 주전공이었는데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를 다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보통 전략산업 육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정부가 아까 R&D 투자도 뭐 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에 대해서 정부가 투자를 하잖아요. 돈을 주고. 그러면 그 산업이 막 커져가지고 나중에 고용도 창출하고 나중에 수출도 하고 그래서 그 나라 경제가 커지는 거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들인데 그 아이들을 그냥 어떻게 부모한테 그냥 책임지라고 맡기냐고요.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났다니까요. 전 세계가 그렇게 경쟁이 독일까지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호주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기왕이면 저는 수당을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 이건 부모 수당이 아니고요. 아이에게 주자는 건데 저는 얼마를 줘야 되느냐. 한 달에 100만 원씩 주자고 주장을 해요. 애 하나당 100만 원을 주자는데 100만 원 주면 얼마냐. 사람들 다 놀라. 100만 원? 이게 정말 우리나라 지금 재정 적자를 보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한번 따져볼까요? 100만 원이면 얼마냐면 1년이면 1인당 1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30만 명 태어난다고 해요. 지난해 우리 25만
명밖에 안 태어났어요. 제가 이거 얘기할 때가 30만 명 태어날 때거든요. 30만 명이 태어나면 1년에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줄 아세요? 3조 6천억밖에 안 돼요. 3조 6천억. 네. 3조 6천억인데 그러면 매년 그럼 늘어나잖아. 당연히 늘어나죠. 매년 늘어나죠. 그럼 다음 해는 이제 그러면 3조 2천에서 6조 4천억 이렇게 늘어나요. 그러면 10년 되면 얼마 되냐면 36조가 돼요. 네. 그러면 엄청나게 많잖아. 올해 저출산 예산이 30조, 36조 정도 돼요. 네. 그거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20년 되면 저는 그래서 언제까지 주냐? 이 아이가 똑같이 18세, 20세 될 때까지 주자. 그러면 얼마 되냐면 72조가 되는 거예요. 네. 그 해. 그리고 더 많이 태어나면 어떻게 다 감당 못하지? 그러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계속 우리나라의 GDP 기면 더 커질 때니까 네. 더 이제 그만큼 부담이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갈 때 이 아이가 국립대를 간다. 마치 제가 소속하고 있는 뭐 강원대 같은 데 국립대를 가면 그러면 등록금을 면제해 주자. 네. 사립대를 가는 경우에는 그 자기가 원해서 가는 거 부모가 또 능력이 되니까 가는 거니까 그거는 뭐 가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되 그러면 그 돈을 갖다 다 주면 어떡하냐. 저는 그냥 딱 주는 게 아니라 사실 1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고요. 네. 그래도 그러면 이 친구가 얼마나 되냐면 20세까지 받으면 1년에 1,200만 원 받는 거고 10년이면 1억 2천이고 20년이면 2억 4천이니까 네. 엄청나게 많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교육할 때까지 받을 때까지 한 3억 4억이 드니까 현재 가치로 네. 보면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는 거고요. 다만 이 대학 교육을 이제 우리가 무상으로 만약 군입대 같은 경우 해준다면 대충 이걸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걸 다 주지 말고요. 기왕이면 우리 뭐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연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네. 이걸 갖다 거기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되는데 100만 원 주는 것 중에 한 50%만 주고요. 나머지 50%는 우리가 이걸 운영을 하는 거예요. 운영을 그냥 완전히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점점 크면서 점점 이러한 어떤 그 투자에 눈을 뜰 수 있도록 요즘 얘기하는 IRP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이제 아니면 부모 이렇게 해서 그 기금에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나중에 이제 좀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뭐 20대 그러니까 20살에 찾아갈 수 있는 뭐 이런 나중에 식으로. 20살 되면 네. 이제 찾아갈 수 있도록 한 50% 정도는 네. 이렇게 하면 그 돈이 제가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전체 그냥 내버려 두면 한 2억 4천 정도 된다고 했는데 네. 50% 찾아가면 이제 1억 2천 정도 남는데 그게 계속 불려질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채권 투자도 하고 주식 투자도 하고 뭐 일부 뭐 부동산 투자도 할 수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도 투자하고 뭐 그건 이제 하는 방법이 뭐 개별 주식도 하지만 ETF를 통해서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 아이가 소위 얘기하는 경제적인 어떤 지식이 또 커지잖아요. 이제 전 그러한 어떤 리터러시가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도 너무 중요하고 파이낸셜 리터러시가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그쪽에 눈을 뜰 수 있도록 자꾸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대학을 졸업할 때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학자금 대출 때문에 빚더미를 짊어지고 사회를 나가요. 맞아요. 근데도 이 집을 일자리를 못 찾아요. 그게 아니라 이 아이가 사회에 나갈 때 자본가로 나가게 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주식 투자를 하면 내가 자본가잖아요. 네. 내 직접 회사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러한 기업에 내가 투자를 한 내 투자자로서 자본가로서 사회를 나가게 하자.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바로 유소년 기본수당이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소년 기본수당 당을 하나 만들자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게 네. 이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제 저출산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만 가지고 해결되느냐 당연히 아니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소위 얘기하는 일자리 문제도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얘기가 있는데 뿐만 아니라 부동산 문제도 부동산 문제부터 여기에 더 관심이 많을 테니까 네. 저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부동산 위기 상황에서 좀 가격이 좀 떨어질 때 어떤 지방 변두리에 있는 거 말고요. 네. 그것도 조그만 평수가 아니라 정말 거기서 살면서 일도 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고 애도 낳고 싶은 그런 공공 임대주택을 정말 좋은데 좋은 집으로 제공하자는 게 이제 첫 번째 그러한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야지만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또 실제 주택 가격도 전반적으로 안정돼 가지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집을 사고 싶은 사람도 또 살 수가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네. 무조건적으로 계속 영끌이 해가지고 계속 가계대출 계속 늘려가지고 아파트 뭐 계속 살 수 있어요? 집을 살 수 있어요? 계속 그러면 폭탄을 돌리는 거잖아요. 미래 세대로.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저는 제가 경제학자로서 정말 학무적 양심을 정말 걸고 말씀드리는데 절대 불가합니다.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그것도 생산력 인구가 계속 늘어나야 되고요.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률이 계속 더 빠르게 증가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아니잖아요. 그러면 가능한 게 뭐냐면 유동성을 계속 더 늘려줘야 되는데 정부 유동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까지 다 연계돼서 이걸 유동성을 계속 더 늘려나갈 수가 없는 뿐만 아니라 새롭게 지금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그동안 20-30년 동안 결국 계속 그 저인플레이션 그러한 어떤 호시절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아서 이게 앞으로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높을 수밖에 없고 고금리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옛날처럼 그냥 뭐 주식을 막 그냥 돈 빌려서 하고 그리고 뭐 주택 그런 투기를 갖다가 뭐 빌려서 해서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인구 구조적인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경제 성장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유동 측면에서 되지 않는다. 그럼 남은 게 뭐냐? 정부가 계속 빚내서 집 사라는 그러한 정책을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계속 그래 그러면 앞으로 계속 뭐 30년 만기가 아니라 50년 만기, 10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도 뭐 해주고 뭐 특례 뭐 보금자리론 왜 이거 왜 이제 중단해서 신생아 대출 해주고. 앞으로 더 해주고 신생아 대출 해주고 아니 그 20대 30대 뭐 집 지면 내가 더 대출해 줄게. 아니죠. 20대 30대 결혼하고 아기 나면 저는 대출해 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러면 더 양질의 주택을 그분이 원할 때 임대해 주자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어느 나라에서 20대 30대 보고 빚내서 집 사라고 하죠? 미국인가요? 일본인가요? 중국인가요? 아니면 독일인가요? 어느 나라에서 20대 30대 보고 빚내서 집 사라고 하죠? 20대 30대는요. 저축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정말 40, 50대 돼 가지고요. 그래야 모은 저축과 플러스해서 내가 돈을 좀 빌려 가지고 그래서 20년 만기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은퇴할 때쯤 되면 빚 다 갚고 그래서 내가 이제 안정적으로 은퇴하고 그래서 내가 사는 거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미국에도 그렇고 뭐 캐나다도 그렇고 내가 좀 찾아봤어요. 50년 만기 대출 이렇게 내가 지금 찾아봤어요. 어느 나라가 있는가. 그럼 거기다 써놨어요. 50년 만기 대출하면 이걸 그러면 평생 나는 빚더미에서 허우적거려야 되고 그 이자만도 그 원금보다 훨씬 더 많은데 이런 어떤 정책을 누가 쓸 수가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 미국도 30년 만기 이상 없는 거고요.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20년 만기 이상 있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뭐 40년 만기는 한데 40년 만기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뿐만 아니라 기왕이면 저라면 이 대출도 그냥 처음부터 미국처럼 일단 한번 빌리죠. 처음부터 그러면 고정금리로 빌리게 해주고 처음부터 원리금을 한꺼번에 갚기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그냥 이자만 좀 갚기 시작하다가 뭐 나중에 몇 년 지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원리금 갚게 이렇게 하니까 그래 몇 년 동안 내가 잘 뻥튀기만 하면 내가 거기서 팔고 나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정책을 세우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이거는 제 생각엔 기왕이면 20대 30대한테 영끌이 하라고 하지 마시고 적어도 40대 50대가 자기가 저축한 그 돈 가지고 플러스 내가 좀 더 돈 빌려 가지고 안정적으로 20년 만기 30년 만기 주담대 가지고 내가 이걸 갖다가 처음부터 원리금 상환을 그래서 그게 PIR이죠. 처음에 뭐 그냥 이자만 갚게 하면 그 PIR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자만 갚는 거니까 그래 내 소득까지 충분히 되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자꾸 빠져나가는 그러한 정책을 쓰면 안 된다. 그거는 현 정부뿐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난번 정부부터 계속 저는 잘못되었다고 계속 주장하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저는 기왕이면 이번 선거가 있고 하면 그런 문제 가지고 좀 승부를 걸면 안 돼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마치 제4의 신당 창당 선언 같은 약간 주먹까지 막 불끈불끈. 근데 그만큼 답답하신 거잖아요. 정말 답답합니다. 그만큼 답답하신 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마 동의하시는 분들도 정말. 자, 우리 그러면 대표님 같이 갑시다. 제4의 당. 제가 1호 당원이 되는 건가요?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간 국민연금은 노인한테 주는 것처럼 약간 아까 유아연금처럼 아예 어떤 자금을 만들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 주지 말고 한 30% 50%만 주고 어차피 모든 아이의 엄마나 아빠는 얘가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금을 좀 한 20년 굴려가지고 나중에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우리가 좀 사회적인 합의만 잘 되면 충분히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추가적인 예산이 안 된다니까요. 어차피 지금 헛돈 쓰고 있는 거. 그 돈을요 이쪽으로 전환하자는 거예요. 네. 남들은 새로운 돈 그거 어떻게 마련해 그게 아니라요. 지금부터 신생아 다른 여러 가지 정책 있잖아요. 그걸 다 없애고 100만 원씩 주라 그냥. 그걸 주라 이거예요 그냥. 근데 저도 100만 원 준다 그러면 나을 것 같은데라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기왕이면 2명 나면 좀 더 주고 200만 원 3명 나면 더 주고 그래도 3명 났을 거죠. 때 월 300씩 준다 그러면은 괜찮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만 원 300만 원이 되는 거네요. 그것도 학비도 나중에 대학교도 면제되고. 그렇죠. 그러면 낫지 않을까. 그런 혁명적인 생각. 그래서 제가 아까 교육도 혁명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 저출산 대책도 혁명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정말 합니다. 그러네요. 아이를 키우는데 학비나 어쨌든 뭐 생활비가 다 해결이 된다 그러면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부모가 뭐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야 이거 모든 문제를 돈 가지고 또 해결하려고 하네. 전 돈 가지고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돈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 건 틀림없잖아요. 지금 그렇게 비난하신 분도 사실 돈을 위해서 그냥 목숨을 걸기도 하고 그러시지 않나요?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돈을 가지고 목숨을 걸자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우리 미래 인재에 대한 국가 투자다. 그게 마치 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그러한 어떤 무역 정책, 경제 정책인 거와 너무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모든 거는 이제 예산을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또 결과물이 나오는 거기도 한데
뭐 저는 애를 키우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애를 키우는 데다가 돈을 되게 안 쓰는 나라 같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뭐 기본적인 뭐 방과 후도 애들이 뭐 들을 수가 없어요. 너무 적고 막 해가지고 항상 뭐 경쟁률도 막 엄청나게 높고 해서 그러니까요. 애들 무조건 학원으로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여기에다가 좀 본격적으로 예산을 좀 쓰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아니, 생각도 좀 정말 드네요. 네. 끝도 없이 더 얘기하고 싶은데 정말 방과 후 아이들이 그냥 학원으로 가지 않게 학교에 남아서 즐겁게 놀고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걸 선생님들도 자기가 하기 싫어하시고 솔직히 네. 그걸 또 새롭게 또 이제 학원처럼 운영하는 것도 또 이제 부담스러워하고 하니까 이게 사교육 시장을 자꾸 애들을 내모는 거예요. 맞아요. 또 학교를 가지 않으면 얘들이 어디 보육원을 어떻게 보낼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그 이제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기는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는 또 거기 또 매여 있는 그러한 것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따라갈 그러한 한가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0.7명이면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호모사피엔스 30만 년 역사상 초유의 일이에요. 이건 정말 연구 대상이고요. 정말 이런 일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혁명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육아 보육 시설을 기왕이면 집 근처에 만들 게 아니라 직장에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큰 직장이 아니라면 그런 직장이 모여 있는 그러한 곳 있잖아요. 거기에 많이 만들어서 그래 부모가 같이 출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걔가 거기에 있다가 거기에서 같이 그렇죠. 놀다가 네. 같이 퇴근하고 그럼 마음이 편하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회가 그걸 만들어 줘야 되죠. 돈을 어디다 쓰는 겁니까, 솔직히? 오늘 죄송합니다. 이러다 제가 정당 창단하는 줄 알겠는데. 기호 4번입니다. 그러네요. 4번으로 나갑시다. 네, 오늘 참 다양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만큼 이 사회가 지금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해결 방법이 그 일반적인 건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좀 약간 혁명이 좀 필요하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런 생각을 갖지 않으셨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쪼록 이게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좀 정치권에도 많이 좀 목소리가 좀 전달이 돼가지고 반영이 되면 좋겠습니다. 안 되면 뭐 창당하시면 되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야죠. 네. 창당 노력이 아니라 이렇게 나와서 우리 네. 그 부익나 TV 같은 곳에서 이 세상을 바꾸는 꾸준히. 노력을 네. 좀 같이 좀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사의 길 이렇게 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제사의 길. 그래서 정말 살기 좋은 그러한 나라, 네. 살기 좋은 전 세계. 그래서 인류가 같이 행복한 나라를 정말 그러한 세계를 만들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길을 또 우리나라가 또 만들어야 되고 우리나라는 또 시급하게 또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답을 좀 빨리 찾아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봅니다.